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이지만 나와 맞지 않게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불씨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시 줄여주는 대신 혈압이 오르거나 숙면을 돕는 대신 다음날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55살을 넘기면서는 몸의 대사 속도와 장기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편리함만을 보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생활 전체를 고려해 점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에 특히 흔히 쓰이는 4가지 약물군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약 이름은 익숙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도 곁들여 드리니 여러분께서 내 몸이나 가족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대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습관, 식단, 운동법까지 곁들여 안내 드리니 약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더 안전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하나의 길잡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약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약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점검 항목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망입니다. 누구에게 약이 필요한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지, 성분이 겹치지는 않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이 5가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약을 계속 드시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몸 상태와 함께 다시 살펴야 합니다. 몸은 해마다 달라지고 같은 약이라도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생활 속 습관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이 약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 혹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거나 낙상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약의 작은 부작용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영수님, 67살은 무릎 관절통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과 함께 겹치면서 혈압이 흔들렸고 결국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우 약 자체보다 누구에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약은 언제나 내 몸의 조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언제 시작하고 또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증상이 심한 시기에 단기간 복용하는 약이 있는가 하면 평생 조절이 필요한 약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박지영 여사, 69살은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몇 년 동안 계속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점차 흐려졌습니다. 의사와 주기적으로 복용 기간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약을 시작할 때 반드시 언제까지 복용할지를 물어보시고 최소한 반년마다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얼마나의 문제입니다. 용량은 나이에 따라 달라야 하지만 많은 경우 처음 정해진 양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체중이 줄거나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양이라도 몸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이성호님, 72살은 당뇨 조절제를 젊을 때와 같은 양으로 계속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얼마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변수입니다. 넷째는 겹침입니다. 약 이름이 달라도 성분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와 감기약,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이 서로 겹칠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최은주 여사, 66살은 두통 때문에 약국에서 산 약을 복용했는데 기존의 혈압약과 성분이 겹치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약사에게 확인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약을 구입하거나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중복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즘은 성분을 비교해주는 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5째는 대안입니다. 모든 증상이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통증은 온찜질과 스트레칭으로, 불면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잦은 배뇨는 골반적 근육 운동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조용호님, 68살은 무릎 통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지만
물리치료와 수영을 꾸준히 병행한 뒤로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을 무조건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과 함께 조율하면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 겹치지는 않는지, 대안은 없는지, 이렇게 5문장을 적어 놓고 약 상자 옆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매번 약을 드실 때마다 눈에 띄게 두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은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가? 라는 한마디가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처방전은 반드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진료를 근거로 계속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사에게 약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요일과 시간을 기록한 복용표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깜빡하거나 중복 복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복용표를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약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똑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작은 점검을 생활화하면 약은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며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약은 언제나 몸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체크를 생활 속에 두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하루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점검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생활 속에 두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진통제부터 가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2부 소염진통제 통증 해결사가 혈관엔 부담. 통증은 누구나 겪는 일상의 불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와 강도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결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진통제를 찾곤 합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소염 진통제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가정의 상비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55살 이후에는 이 약들이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혈관과 뇌를 조용히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통증이 가라앉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위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약은 도움과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약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의 체액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체내 나트륨과 수분이 정체되면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혈압은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자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관벽은 점차 탄력을 잃고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 내벽에 작은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플라크를 형성하고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약물군은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이뇨제나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도 부작용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호님, 68살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디클로페낙을 오랫동안 복용했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기에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초에 물을 주다 갑자기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응급실에서는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한 소염진통제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약화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의 처방 없이 이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 가볍거나 일시적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다른 계열의 약을 의사와 상담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전신적으로 복용하기보다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겔이나 패치 같은 외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 부위에는 효과를 내면서도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활용해 염증을 줄이고 매일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보행,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 부담을 덜면서도 근육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박은숙 여사, 66살은 한동안 무릎 통증으로 소염 진통제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수영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통증이 완화되었고, 약은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대신 생활 습관을 바꿔 얻은 변화였습니다. 식단 역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마늘과 생강, 강황은 천연 항염 성분을 제공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채소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식탁에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더하는 것만으로도 약의 부담을 덜고 혈관을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의사에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 약을 매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제 혈압이나 신장 상태와 상충되지는 않나요?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 몸의 안전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좋은 의사는 이런 질문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한 대안을 함께 찾아줄 것입니다. 질문은 결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자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소염진 통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위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약을 먼저 찾기보다 생활 습관과 식단, 대체 치료법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은 마지막 수단이지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와 현명한 선택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염진 통제는 단기간 사용에는 효과적이지만 55살 이후에는 장기간 복용 시 혈압 상승, 혈관 경직,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나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이나 국소제를 고려하고 운동과 식단,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약이 편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통증 해결사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지혜롭게, 생활은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길입니다. 소염진 통제의 위험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증 다음은 기억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뇌에는 낯선 약물군, 바로 방광조절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3부, 방광약 항콜린제. 소변은 잡고 기억은 놓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불편은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고민입니다. 특히 밤에 몇 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미처 도착하기 전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자신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소위 방광약, 즉 항콜린제 계열 약물을 찾습니다. 이 약들은 소변이 새는 증상을 빠르게 줄여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들은 단순히 방광 근육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기억과 주의를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까지 억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지지만 속으로는 기억과 균형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항콜린 작용은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망증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가끔은 어지럼증으로 균형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높아 뇌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허열 발작이 나타나거나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선희 여사, 71살은 요실금 때문에 옥시부치닌을 몇 달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편안해졌지만 점점 물건 두는 곳을 자주 잊어버리고 어느 날은 일어서다 비틀거리며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가 상담한 후에야 약의 영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방광약은 단순한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약을 계속 먹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약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복용 기간과 용량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라는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내 몸에 맞는 더 안전한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이러한 질문에 성실히 답해 줄 것입니다. 대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미라베그론 같은 신세대 약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은 방광 근육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항콜린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5분씩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골반저 근육이 강화되어 소변을 잡는 힘이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커피, 탄산음료, 알코올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배뇨 스케줄을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요일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창호님, 66살은 배뇨 문제가 심해 약을 복용하려 했지만 가족과 함께 운동과 식습관을 바꾸면서 약 없이도 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약보다 큰 효과를 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 대안은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힘을 줍니다. 기억력과 균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잃게 된다면 편리함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약을 선택할 때는 단기적인 편리함과 장기적인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항콜린제 계열 방광약은 소변을 잡는 대신 기억과 주의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더 안전한 약을 찾고 케겔 운동과 생활 습관 조절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의 용량과 기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약이 주는 편안함만 보지 말고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억과 균형은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방광의 편안함을 지키려다 뇌와 기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방광약의 이면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숨쉬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스테로이드 약물이 왜 장기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4부 전신 스테로이드 빨리 낫지만 대가가 크다. 전신 스테로이드 약물은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관절이 붓고 아파 움직이기 힘들 때, 숨이 가빠, 호흡이 곤란할 때, 피부가 심하게 가려울 때 이 약을 복용하면 마치 불길을 끄듯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만능 해결사처럼 느끼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단기간에는 편안함을 주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혈압과 혈당, 혈중 지지를 모두 올려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약이 주는 즉각적인 편안함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은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약은 몸속에 나트륨과 수분을 붙잡아두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혈압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혈당 조절 능력을 흐트러뜨려 당뇨가 없던 사람에게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지질이 증가하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으로 이어지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찾아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오정호님, 70살은 만성기관지염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했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져 안심했지만 몇 달 뒤 혈당이 갑자기 높아져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신문을 읽던 중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던 약이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첫째, 최소한의 용량과 최단 기간만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사용한 뒤 갑자기 끊으면 몸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전신으로 작용하는 경구약보다는 흡입제나 국소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라면 흡입제를, 관절염이나 피부염이라면 바르는 약을 먼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에 퍼지는 영향을 줄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조정은 약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사에서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단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매일 30분 정도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운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치의 변화도 미리 알아차려야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최영순 여사, 69살은 피부 질환으로 몇 해 동안 스테로이드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의 약을 줄이고 대신 저염식과 꾸준한 걷기를 실천하면서
혈압이 안정되었고 피부 증상도 생활 관리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약 대신 생활 습관이 치료의 중심이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의사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약 말고 대체 치료는 없나요? 복용을 줄여가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복용 중에 어떤 항목을 모니터링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환자의 권리이자 안전망입니다. 의사와 함께 복용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한 대화의 시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스테로이드 약물은 빠른 효과가 있지만 혈압과 혈당, 지지를 높여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늘립니다. 그러나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사용, 갑작스러운 중단 금지, 흡입제와 국소제 우선, 그리고 생활 습관 조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나의 주도적인 태도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약은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 존엄의 문제와 연결되는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이 돌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5부 항정신병약 평온과 안전 사이 더 나은 선택 찾기. 항정신병 약물은 원래 조현병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매를 앓는 고령 환자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수면을 돕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는 부모님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고령 치매 환자에서 뇌졸중 위험을 3배 가까이 높이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2배 이상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평온을 얻기 위해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왜 이런 위험이 생길까요? 항정신병 약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강하게 억제해 행동을 조절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곧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깊은 진정 효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낙상 위험이 커지고 체중과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상승해 대사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편안함의 그림자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정자 여사, 81살은 치매로 인해 밤마다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아들은 결국 병원에서 리스페리돈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밤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이정자 여사는 식사량이 줄고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뇌졸중 상태였습니다. 약이 돌봄을 대신해준 대가로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항정신병 약물이 항상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쉽게, 너무 오래 쓰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방법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고 약에 의존할 때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비약물적 중재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약을 줄여가거나 중단하는 계획은 있나요? 라는 단순한 질문이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대안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면 환자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일정한 생활 루틴을 지켜주고 잠자기 전에는 잔잔한 음악이나 아로마 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이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즉각적인 효과는 다소 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며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평온을 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도현님, 69살은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돌보며 처음에는 약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약 대신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저녁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정한 시간에 식사와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조금씩 안정되었고 밤중에 흥분도 줄어들었습니다. 김도현님은 약이 아니라 가족의 손길이 아버지를 가장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비약물적 대안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최소 용량, 최단 기간을 지키고 다른 방법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약은 마지막 선택이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온과 안전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고령 치매 환자에서 뇌졸중과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환경, 야간 조명, 규칙적인 루틴, 음악과 향, 손 마사지, 수면 위생 같은 비약물적 대안이 존재합니다. 의사에게 비약물적 중재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은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은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사랑과 생활 습관, 그리고 가족의 관심입니다. 약은 병을 다스리는 도구일 뿐 삶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평온은 단순히 조용히 눕혀두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을 무조건 거부하지도, 무조건 의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묻고 대안을 찾으며 가족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을 줄이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6부. 생활 내축. 가족 두 번째 방어선. 약은 분명히 우리 몸을 돕는 도구이지만 노후 건강의 진짜 해답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축, 즉 식단과 운동, 수면과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지켜주는 두 번째 방어선이 있다면 위험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약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밥상 위, 매일의 발걸음, 잠자기 전의 습관,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눈길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식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이미 훌륭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과 단맛은 나이 든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소금을 줄이고 설탕이 많은 음식은 조금씩 멀리 해야 합니다. 대신 녹색, 채소, 제철, 과일,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담아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은희 여사, 68살은 평생 김치를 짜게 담가 드셨는데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 식습관을 바꾸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혈관과 뇌를 살리는 첫 번째 약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만 꾸준히 걷는 것, 의자에 앉아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간단한 스쿼트만으로도 근육과 혈관은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넘어지지 않는 힘, 즉 균형과 하체 근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종호님, 72살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서 의자 운동을 이어간 덕분에 무릎 통증은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약이 아닌 매일의 발걸음이 삶의 리듬을 바꾼 것입니다. 셋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가장 과소평가된 보약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얕아지자 쉽게 수면제를 찾습니다. 문제는 이 약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새벽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녁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꺼두는 디지털 셧다운을 권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 가벼운 호흡 명상이 도움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정웅 여사, 70살은 5년간 수면제를 드셨다가 생활 습관을 바꾼 후 약 없이 처음으로 숙면을 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더 큰 치유력을 지닙니다. 넷째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괜히 까다롭게 보일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약은 내 기억력에 영향을 주나요? 더 순한 대안은 없나요? 와 같은 질문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윤성호님, 69살은 진료 때마다 묵묵히 처방만 받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고 덕분에 약을 줄이고도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 네 가지 축은 혼자만의 힘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두 번째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약 상자를 가끔 열어보고 복용표를 함께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겹쳐먹는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은 이상 신호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란, 과도한 졸림, 갑작스러운 낙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채는 눈길이 가족의 진짜 역할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이민재님, 59살은 어머니의 약 상자를 정리하다 같은 성분의 약이 2통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고 중복 복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큰 부작용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확인 덕분에 어머니는 더 이상 어지럼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가족의 안심도 커졌습니다. 결국 가족의 관심이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에게 물을 5가지 프린트 체크리스트입니다. 약 이름과 복용 이유, 더 순환 대안 여부, 최소 용량, 복용 기간, 비약물적 대안 가능성 등을 적어두고 진료실에 가져가면 의사와의 대화가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보면서 묻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축과 가족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단은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고, 운동은 혈관과 근육을 살리는 약이며,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는 약이고, 마음은 의사와의 대화를 열어주는 약입니다. 여기에 가족이 2번째 방어선이 되어 함께 지켜준다면 약의 부담은 줄고 건강의 자율성은 커집니다. 약은 도구에 불과하고 습관이 해답이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내축과 가족의 2번째 방어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약은 도움도 되지만 내 몸과 맞지 않으면 조용한 불씨가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복용하는 약들에 숨어 있습니다. 55살 이후부터는 같은 약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기에 작은 알약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5살 이상에서 특히 흔히 쓰이는 4가지 약물군을 살펴보려 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약, 방광을 조절하는 약,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약,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안정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들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약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약 상자를 다시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 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